안녕하세요. 리치셀과 함께하는 PF농법. 오늘부터는 단비 배양 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프로바이오틱스 농법, 일명 PF농법, 이걸 개발할 당시의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 조합은 딱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만들게 된 게 배양 키트입니다. 말은 배양 키트지만 복합 식물 활성제예요.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질문 받다 보면 복합비료 넣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넣지 말라 그래요. 복합비료가 들어가면 대사산물이 또 너무 많아져요. 관주가 막힐 우려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산 있죠, 인산? 이 인산이 이 칼슘하고 결합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전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황산이 칼슘하고 이렇게 결합되면은 황산칼슘 석고된다 그랬잖아요. 그 황이 복합비료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비료는 가급적 배양이 끝난 후에 사용할 때는 그냥 같이 섞어서 사용해도 되지만 배양 초기부터 넣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성분은 첫 번째 식물성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조 추출물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수용성 휴믹산, 수용성 풀빅산, 히토류. 여섯 번째 보니까 아미노산, 킬레이트, 미량 원소, 철, 아연, 망간, 구리, 금속, 무기 이온들 이런 거 킬레이트화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칼슘의 킬레이트화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 단비 배양 키트를 단비 미생물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사례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F농법에서 단비 미생물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칼슘이 킬레이트화 됩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500리터의 물을 이제 고무통에다 이제 채웠어요. 물의 온도를 30도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스텐 파이프 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거기다가 돼지꼬리를 집어넣었어요. 중탕이 되겠죠. 예, 중탕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단비 미생물 한 봉지를 넣고요. 배양 키트도 한 봉지를 넣습니다. 배양 키트는 1kg이에요. 바실러스 균들은 산소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포기를 이제 틀어서 이렇게 보글보글 이제 공기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 과정에 설탕이 좀 들어가요. 설탕은 왜 들어가냐면 이 미생물의 에너지원 또 탄소 공급을 위해서 설탕을 좀 집어넣고요. 보통 1kg 정도 넣어도 되고요. 2kg 정도 넣어도 됩니다. 1kg 넣는 이유는 설탕을 많이 넣으면 대사산물이 너무 많이 생겨서 관조수가 좀 막히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설탕의 양을 줄여서 1kg만 넣으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인 이 배양 키트. 이 배양 키트 안에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 추출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미량원소도 들어가 있고 이 미량원소는요 아미노산으로 킬레이트화 시킨 미량원소입니다. 17가지 히토류 성분도 넣어놨어요. 그게 배양 키트예요. 단비 배양 키트에 그게 다 있어요. 이렇게 배양하는 과정에 칼슘을 넣어주면 되겠죠. 물에 녹는 칼슘이어야 되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칼슘 함량이 높은 건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염화칼슘에 염소 때문에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산칼슘 쓰시면 됩니다. 염화칼슘이 질산칼슘보다 함량이 2배 높아요. 염화칼슘을 내가 500g을 넣었다. 그럼 질산칼슘은 그거보다 함량이 절반이니까 1kg 정도는 넣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염화칼슘이 싫고 난 질산칼슘 쓸 거야 하면 질산칼슘 쓰셔도 됩니다. 근데 돈은 조금 더 들겠죠. 염화칼슘 또는 질산칼슘, 질산 마그네슘 이거를 넣었을 때 이 안에서 칼슘, 마그네슘, 붕소 이렇게 세 가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사다 쓰고 있는 칼마분 그런 제품이 여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킬레이트화가 될까요? 요 화학식은 이제 질산칼슘이에요. 질산칼슘. 그 밑에는 염화칼슘이고요. 요거는 질산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우리가 배양할 때 질산칼슘 또는 염화칼슘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 질산칼슘과 염화칼슘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제 칼슘 이온이 만들어져요. 질산 마그네슘도 물에 넣으면 마그네슘 이온이 이렇게 됩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양이온, 영양 성분들이죠. 요게 토양에서 불용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염화칼슘을 쓰면 안 된다던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염소 때문에 염화칼슘을 쓰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PF농법에서 제가 이 염화칼슘 쓰시는 분들한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염소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염소도 식물이 필요로 하는 미량원소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수도작에서는 염소 필요합니다. 염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삼투압 조절을 해요. 염소가 칼륨과 함께 세포 3
삼투압을 조절하여 식물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건 좋은 장점이고, 반대로 염소가 너무 많았을 때는 이게 단점이 돼요. 너무 많아지면 뿌리에서 칼슘, 칼륨,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해요. 삼투압을 조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투압이 걸려요. 삼투압이 걸린다라는 건 뿌리가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빨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삼투압 걸렸다고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배추에다가 우리가 소금을 뿌려놓으면 배추에 있는 물이 오히려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걸 삼투압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뿌리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오히려 물을 빨아먹는 거에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염소에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염류장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왜 단비 미생물 배양할 때 그냥 연막칼슘 쓰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적정량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염소도 좋은 일을 하긴 하니까요. 자, 적정량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단비 미생물을 배양할 때 연막칼슘을 500g을 제가 추가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600평에다 우리가 쓰잖아요. 1헥타르면 3000평이니까 곱하기 5네요. 자, 그렇게 해서 1헥타르에다가 연막칼슘을 추가한 단비 미생물 배양액을 우리가 쓴다고 생각을 하면 총 사용되는 염소의 양은 1.6kg예요. 이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 1.6kg인데 적정한 염소의 공급량은 1헥타르당 2에서 5kg입니다. 그거보다 밑에 있죠. 그러니까 안전한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얼만큼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느냐? 1헥타르당 10kg 이상 그 정도의 염소를 공급했을 때에는 과잉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단비 미생물 배양할 때 한 500g 정도 넣는 거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걱정돼. 그러신 분들은 염화칼슘 말고 질산칼슘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칼슘의 공급이 되는 거고, 배양 과정 속에서 그 칼슘이 킬레이터화 됩니다. 배양 키트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천연 물질들이 그걸 만들어주고요. 미생물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단비 미생물을 배양할 때 48시간 정도 배양하고 바로 사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탄산 칼슘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배양 과정에요. 제가 칼슘이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하면은 탄산칼슘이 된다 그랬잖아요. 배양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칼슘을 넣기 때문에 그 배양액 속에 칼슘 이온이 있어요. 이 칼슘 이온이 장기간 배양 기간 동안에 물속에도 이산화탄소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결합해서 탄산칼슘으로 해서 침전물로 가라앉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48시간만 배양하고 그냥 사용하셔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긴 하죠. 단비 미생물은 숫자가 충분해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막 일주일씩 배양할 필요는 없어요. 깨워서 활성도가 높아졌을 때 바로 사용하자, 이런 이유가 있고요. 너무 길어지면 침전물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해요. 관주가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생물이 기량작용이 있는데 단비 미생물은 여러 가지 미생물을 조합해 놨잖아요. 대부분은 바실러스 미생물이라서 서로 큰 기량작용이 없는데 트리코데르마를 제가 넣어놨잖아요. 이 트리코데르마는 바실러스가 항균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트리코데르마도 그 안에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트리코데르마의 효과도 보기 위해서 약 48시간 정도 후에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배양 키트에 들어가 있는 식물성 아미노산은 어떤 걸 넣는지, 해조 추출물은 어떤 걸 넣는지, 특히나 이 해조 추출물은 좋은 거 나쁜 거 차이가 좀 심해요. 물론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제가 해드릴 거고요. 수용성 휴믹산은 또 뭔지, 수용성 풀빅산은 또 뭔지, 그리고 생소한데 이게 히토류는 또 뭐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히토류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히토류는 17가지 성분을 갖고 있고요. 중국에서 히토류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1970년대부터. 그래서 이 히토류가 농작물에 얼마나 좋은 효과들이 있다라는 게 많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아미노산, 킬레이트, 미량원소, 요게 흡수력이 가장 좋은 형태의 미량원소예요. 자, 이런 단비 배양 키트의 이 주요 성분들 제가 협력업체들 다 하나씩 연락을 해서 다 조합을 하게 됐어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